그 기본 시리즈가 이재명의 가장 중요한 트레이드 마크였는데 지금 대선판에 기본 시리즈가 사라졌어요. 65세 이상 네. 어르신들 버스 무료 탑승 공약이 나왔습니다. 예. 근데 직권 현재도 지하철 탑승한대요. 무료 탑승 때문에 네. 지하철 공사는 이쪽이 있는 적자가 대충 계산해도 3,500억이 넘어요. 예. 근데 이 적자가 그럼 버스로 퍼지면 어떡할 거야? 아. 책임질 거야? 전국에 5개 서울을 만들겠다 네. 라고 해서 5대 광역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도시 위주로 해서 만들어 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사실상 가능할까 싶은 게 ILO를 탈퇴하겠다. 왜요? 국제노동기구. 예, 해당 조약이 ILO 협약 111호거든요. 111호 탈퇴가 공약이에요. 근데 이거 하나 빼면 다 탈퇴예요. 아. 그럼 만약에 국회나 대통령실이 이번 임기 내에 최종으로 간다. 음. 여의도에 있는 국회는 어떡할 거야? 아, 그거 여기에 모르잖아요. 대해서 또 갑론을박이 있어요. 네, 세상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6분 만에 이런 맛있는 한우 대창 쭈꾸미를 먹을 수 있다? 우리가 5년 전, 10년 전에 과연 상상을 할 수 있었던 일일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제품들은 전 세계로 또 수출을 한번 기획을 해서 K 한우 대창의 맛을 전 세계로 한번 펼쳐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오늘 경제썰전 함께해 주실 우리 박시동 평론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박시동입니다. 네. 향이 벌써 스튜디오 안에 가득합니다. 네, 한우 대창 쭈꾸미 좋아하시죠? 이런 건 모든 출연자들한테 공통으로 좀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복지 차원에서 잘 하실 수 있어요? 일단 나눠주세요. 아, 네, 워낙 또 먹어보고. 맛있는 거 좋아하시니까. 아, 그럼요. 예. 네. 자, 그리고 우리 최은경 기자 네,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후보별 이제 대선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으니까 후보들이 내놓은 여러 공약들, 특히 이제 지금 워낙 우리나라 경제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후보들이 이걸 극복하려고 내놓은 여러 공약들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 거고 또 얼마나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건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자. 네. 이런 시간을 좀 마련한 거죠. 네네. 네. 누구부터 가봅니까? 일단은 뭐 50.2%의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들고 네. 사실 야당 지도자가 50을 넘기는 건 처음 아니에요? 예. 그런 거 그래서 대선을 굳혀가고 있는 분이 있으니까 네. 먼저 그분 공약 먼저 얘기해봐야 되겠죠. 네. 이재명 후보. 이재명 대표가 주가 5천 시대를 열겠다고 했어요. 공약이 하여튼 굉장히 많긴 한데 그중에 예. 이제 핵심적인 것들만 몇 개 좀 이제 추려서 가보겠습니다. 카테고리를 묶었는데요. 네. 예, 자본시장 관련한 공약이 어저께 나와서 시장이 일단 환호했습니다. 예, 주가 5천 시대를 열겠다. 그럼 일단 궁금하잖아요. 5천 시대를 어떻게 열겠다는 거지? 지금이 2,400 400입니다. 400 몇십이죠? 500이 조금 안 돼요. 네. 2,490이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2배 간다는 거예요. 지금. 아 생각만 해도 기뻐요, 막. 이게 뭐 어떻게 해요? 아, 그래서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어떤 우선인가요? 예, 꿈의 숫자 아닙니까? 예. 네. 가능해요? 예, 그래서 이제 따져보자는 거예요. 예. 가능한 얘기인가? 네. 그래서 일단은 한 5가지 정도 세부 계획이랄까 전략 같은 게 나왔고 네. 요게 다 되면 5천이 간다 이런 얘기니까 네. 이걸 이제 한번 보시자는 거예요. 근데 네.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 아, 상법 개정 참 말을 많이 들었는데 예. 이 구체적 내용이 뭔지는 너무 많이 했으니까 세 개예요, 세 개. 그렇죠. 네. 핵심이 뭐냐면 예. 주식회사 이사는 누구를 대상으로 예. 누구를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해야 되냐라는 충실 의무 규정이 있는데 지금은 회사를 위해서 충실을 다해라라고 되어 있는 거를 회사와 주주, 주주를 위해서. 그래서 주주까지도 이 충실 의무 대상으로 넓히는 안 요게 하나가 있고요. 네, 요게 이제 중요한 거는 예. 그 회사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한 이 이사들이 네.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혹은 오너의 이익만 보호하는 이런 결정들을 내린 경우가 과거 지금까지 왕왕 그랬습니다. 있었으니까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왕왕이라뇨. 예, 늘 다 그랬습니다. 전부인가요? 네. 그럼 워낙 많았으니까 네. 그런 거 못하게 하자. 그렇습니다. 주주의 이익을 좀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자는 거죠. 주주가 사실은 회사에 돈 낸 회사의 주인인데 하시는 내가 거죠. 왜 주인 대접을 못 받냐 라는 겁니다.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상법 개정안의 중요한 포인트고 두 번째는 이제 감사. 감사도 사실 여러분 그냥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상법에 나와 있는 정확한 임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 이사와 감사는 필수 기관입니다. 감사 반드시 있어야죠. 예, 반드시 있어야 되는 아무리 작은 거고요. 회사라도.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감사도 사실 소액주주들이나 이런 분들은 감사만 제대로 해도 회사가 딴 데로는 안 갈 텐데라고 해서 만약에 힘이 약하면 감사만 따로 뽑자. 늘 같이 뽑으니까 아. 대주주들이 걔네들 표를 써버리면 게임이 안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감사에 대해서는 좀 특별하게 해서 우리도 좀 입김을
불어넣자라고 해서 네. 감사위원은 따로 뽑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이것도 조항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통 막 오너들이 막 야 이 돈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뭐 네. 자금 만들어 이렇게 할 때 이제 감사가 그 돈의 흐름을 보면서 그런 거 잡아내고 그렇죠. 해줘야 되는데 보통 뭐 큰 회사들은 아닙니다만 좀 작은 회사들은 저 누구야 그 대표의 뭐 처남 네. 이런 사람들이 네. 감사 많이 해요. 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건 이제 제대로 된 네. 감사가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다음에- 감사만이라도 제대로 네, 뽑으면 따로 뽑자. 따로 뽑자. 네, 그다음에 집중 투표제를 하자 이런 건데 집중 투표제. 집중 투표제는 뭐냐면 이사를 만약 이번에 3명을 주주총회에서 선임을 할 때는 네. 예를 들어서 소액 주주들이 49, 네. 대주주가 51이라고 해볼게요. 네. 그럼 3명을 뽑든 10명을 뽑든 무조건 A라는 사람 찬성이야 반대야. 그러면 51 찬성, B도 51 찬성으로 끝날 거 아니에요. 대주주 네. 마음대로죠 사실. 대주주 맘대로예요. 네. 그러면 영원히 51이 없는 주주들은 자기가 원하는 임원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3명 뽑는다. 그러면 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진 표가 30%야. 그러면 한 명한테 우리가 여기 한 표, 여기 한 표, 여기 한 표 줄 것을 여기도 우린 표 안 해. 여기도 투표 안 해. 마지막 C한테 우리가 하나, 둘, 세 표 쓸 거를 몰아서 세 표를 몰아준다? 왕창 써버릴게. 아. 그러면 마지막에 우리 한 사람에 대해서는 대주주하고 붙어도 이길 수 있어.라고 해서 우리 표를 지는 사람한테 말고 우리가 미는 사람한테 몰아서 집중적으로 쓰겠다라고 하는 게 집중 투표제입니다. 네네네. 이게 이제 되면은 소액 주주들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적어도 한두 명은 이사회에 진입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이사회 같은 데에서도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는지 또 얼마나 그렇죠. 주주들에게 손해 갈 짓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럼요. 내막이 그 전까지는 다 그냥 대주주 마음대로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죠. 모여서 꿍짝꿍짝 하는 거고 네. 이제는 그냥 일반 주주를 대표할 일반 네. 주주들의 이익을 대변할 사람 하나 정도 넣을 수 있다. 예. 네. 요게 요 세 가지 골자가 상법 개정안입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지금 거부권 한 네. 상법 개정안에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 투표제가 네. 없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요거까지 추가해서 그렇죠. 예. 당초 민주당 안에 이게 다 들어가 있었는데 네. 하도 국힘이 반대하니까 뺀 거예요. 요거 두 개는 빼가지고 재의결해 볼까 이렇게 네. 했었는데 그것마저도 지난주에 국힘의 반대로 국회에서 3분의 2가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다음번에 추진할 때는 야 다 넣어 아. 원래대로 더 세게 더 세게 가. 네. 이게 이제 상법 개정안으로 간다는 네. 거고 그 다음에 원 스트라이크 아웃 뭐냐 주가 조작 미공개 정보 활용 같은 불법 행위들 있잖아요. 네. 한 번만 잘못해도 그냥 한 번 아웃. 걸리면 아웃이야 이거죠. 아웃이라는 거는 뭐 상장된 회사 어디 상장 뭐 폐지예요? 걸린 임원들은 여기 발도 못 붙이게 하고 그다음에 범죄 이익 같은 것들도 몇 배로 환수하고. 근데 이게 왜 나왔냐면요. 지금 우리 주가 조작이라든지 뭐 이런 불법 행위들이 걸리잖아요. 네. 걸린 사람들의 약 한 70%는 기소도 안 돼요. 아니, 기소가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기소된 사람의 또 8, 90%는 집행유예? 실형이 안 나와요. 어, 그러니까 100개의 불법 행위가 있다 그러면 한 3개, 4개 정도 겨우 징역 살까 하는 수준이고 그 범죄로 벌어들인 소득 불법 행위죠. 불법 소득도 환수가 안 되고 제대로 환수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강하게 해가지고 불법으로 인한 차익도 환수 확실하게 하고 한 번 걸리면 그냥 바로 아웃시키는 업계에서 퇴출시키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시장을 좀 투명하게 가꾸겠다라는 네. 게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고요. 세 번째가 이제 쪼개기 상장할 때 기존 일반 주주들에게 신주 우선 배정한다. 이런 거는 LG 엔솔 사태 때 많이 보셨잖아요. 주주들이 5년 10년간 투자해 놨는데 결국에 마지막에 열매를 딸 때 갑자기 이거 기업 분할하면서 기존에 있던 주주들은 뒤통수 치고 재벌들 오너들만 네네. 이득을 보는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런 거 막기 위한 있고 것들. 또 뭐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하고 저 PBR 네. 주식 정리 등등 해갖고 이걸 하여튼 좀 묶으면 주가 5천 갈 수 있다. 5천 갈 수 있다. 근데 이 로직이 뭘까 제가 예. 궁금했는데 이거더라고요. 이제 다른 것들은 시장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조치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저 PBR 주식을 정리한다는 건 뭐냐면 회사를 딱 오늘 청산해. 그러면 다 팔아가지고 청산하는 가치보다도 지금 현재 시총이 안 돼. 그거는 웃기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 평균 PBR이 0.8 정도밖에 안 된다. 근데 이게 제대로 된 시장, 우리랑 비슷한 시장이 되려면 1.8 뭐 그 이상은 돼야 되는데 왜 안 되냐면 소위 말하는 이제 회사의 가치를 다 말아먹은 잡주들이 퇴출이 안 되고 있다고 우리 시장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넷이 모은 돈이 딱 시총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이라고 하면 거기 있는 나머지 있는 주식들 중에 쓰레기 주식들만 쫙 퇴출돼도 네. 그럼 남아 있는 주식들에게 똑같은 돈이 들어간다면 기존에
있던 주가는 저절로 올라가게 되죠. 주식 종목이 퇴출되니까 아. 같은 금액이 투자되더라도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해서 저 PBR 주식들만 싹 정리되면 우리 PBR이 평균 1.6까지는 갈 수 있다. 그러면 앉은 자리에서 시총이 이 정도 간다. 아, 이게- 아주 기초적인 질문인데 몰라서. 그렇죠. 그럼 예. 이 들고 있던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집에 제일 가는 큰 겁니다. 문제예요. 저 PBR 주식이라도 어쨌든 나는 이거 예. 영원히 함께 하고 싶은데 이거 그냥 퇴출시켜 버리면. 그러니까 이제 네. 사실 퇴출 조건이 지금도 있어요. 네. 뭐 몇 년 이상 뭐 적자가 계속 이어지거나 이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얼마 이상 안 되고. 근데 그 회사들을 이제 퇴출하려고 하잖아요. 거래소에서. 원래 그 조건에 맞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회사 주주분들이 그 KRX 한국 거래소로 네. 갑니다. 이 피켓을 들죠. 네. 그래서 계속 그 거길 뱅뱅 돕니다. 네. 아. 그러면 KRX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그 퇴출을 못 시켜요. 네. 왜냐면 퇴출을 시킨다는 거는 이게 완전 시장 가치가 휴지 영원히 된다는 된다는 거죠. 네,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내가 단돈 얼마라도 들고 있으려고 했고 희망을 가져보려고 네, 했는데 네, 네. 그거 싹 다 없애버리면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실은 그냥 이건 당연히 이래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저평가 아니 그러니까 그런 아주 저 잡주들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인데 이분들은 직접 이해관계자잖아요. 네. 내가 직접 그 주식 들고 있는 사람이라 네. 그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그 하다못해 내가 지금 100만 원이라도 지금 있는 건데 이거마저 날아가게 네, 되니까 네. 목숨 걸고 이건 반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네. 회사들 퇴출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상장할 때 상장 요건이 있죠. 우리가 아무 주식이나 시장에 오서 받아주지 않잖아요. 그 받아주는 요건을 충족해야 상장이 되는데 그 상장 요건이 그렇게 까다로운데 네. 웃기는 게 뭐냐면 상장하고 나서 회사가 쓰레기가 됐어. 아. 그러면 상장 요건보다도 밑으로 갔으면 이건 당연히 퇴출돼야 되잖아요. 네. 원래 진입이 안 되는 수준이어야 정상인데 네. 진입했다는 이유로 그 다음에 쓰레기가 돼도 퇴출이 안 되니까 이걸 소위 말하는 유령 주식이 되고 동전주가 아. 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퇴출 못 시키냐? 방금 우리 최 기자님 말씀처럼 내 주식이니까 살려만 줘. 언젠가 살아날 수 있지 않겠니? 네. 살려만 줘. 희망 끊지 마. 희망 끊지 마. 이건데 문제는 뭐냐? 그러다 보니까 그 주식이 쓰레기인지 아닌지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 시장에 들어와서 계속 헛된 그런 걸 풍문이나 사- 이런 것 때문에 또 사기도 하고 하니까 퇴출이 안 되는 거예요. 퇴출돼야죠, 사실. 그래서 사실은 이 정도면은 아예 나가야 되는 주식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걸 깔끔하게 상장 요건대로 네. 퇴출 요건대로만 집행을 해라. 맨날 그 민원에 휘둘려 가지고 마음 네. 약해지지 말고 그렇게만 하더라도 퇴출되는 애들만 나가면 나머지 있는 애들이 지금 시총을 나눠 갖기만 해도 저절로 주가가 올라간다. 올라간다. 평균값이 그 올라가니까. 로직이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굳이 한 말씀 더 드리면 시장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조치, 저는 폐부를 정확히 찔렀다고 봐요. 개인 투자자들 엄청 환호하고 있어요. 이 얘기에 대해서. 근데 다만 5천 시대를 만들겠다는 거는 네. 우리가 지금 가본 적이 없는 거고 네. 단순히 이런 시장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조치만으로 가능하냐 그렇지 않잖아요. 주가라는 게 대외적 변수, 대내적 변수도 네, 있고 네, 네. 기업들이 성장해야 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시장 조치, 시장 매력적인 이 구조만 만든다고 해서 5천이 가는 건 아닌데 그래서 이제 딱 둘로 나눠보자. 내용은 좋은데 5천 시대는 좀 너무 멀다. 정치적 수사다. 갈 길이 발표력이다. 멀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좀 짚어봅니다. 네. 그리고 3, 4, 5 성장 전략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건 뭡니까? 3, 4, 5 성장 네, 전략. 3% 잠재 성장률, 예. 4대 수출 강국, 예. 1인당 국민 소득 5만 달러. 네. 근데 이게 되게 부호가 어디서 많이 많이 들어본 거죠. 네. 예, 들어본 냄새가 납니다. 네. 예, 이건 이재명 대표 본인 멘트로 하지는 않았고 네. 싱크탱크가 출범이 됐어요. 네. 뭐 성장과 통합인가가 예. 출범됐는데 통합하고 나서 바로 나온 얘기가 이거예요. 3, 4, 5. 예, 그래서 이게 이재명 표 싱크탱크가 내놓은 회심의 카드 아니냐 이렇게 해서 회심?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잠재 성장률이 처참한 수준으로 네. 떨어졌거든요. 지금 맞죠. 1점대입니다. 네. 1점대예요. 이거를 적어도 3%까지 올려보겠다라는 건데 사실상 2배 올린다는 거예요. 지금 수준에서 그쵸. 비하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수출 세계 6위입니다. 근데 이거를 제끼고 4위까지. 4위까지 올려보겠다라는 아. 거고 현재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이 채 4만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 5만은 어떻게 하느냐? 3% 올리고 4대 수출 강국으로 올라가면 요거는 저절로 달성되는 따라온다? 수치, 따라가는 수치. 이렇게 해서 3, 4, 5가 이재명표 성장 공약이에요. 근데 요새도 막 예. 국민 소득과 수출 강국 이런 걸 사람들이 좋아하나요? 뭐 정확해. 그래서 이 비판은 뭐냐면 네. 내용과 상관없이 네. 네. 아 올드해. 네. 아직도 이런 그 레트로적인 어떤 표어가 국민들이 다가가겠어? 그 다음에 사실은 이런 표어들이 달성된 적이 없다는 걸 국민들이 아세요. 아. 이명박의 747이 네, 이런 거 맞아요. 하나만 하는 귀에는 얘기. 꽂힙니다. 왜 네, 하겠어? 근데. 뭐 이런 얘기입니다. 747은 뭐였죠 그때? 747이 747이 7% 7% 성장. 성장에 7% 성장. 뭐 4만 국민 소득 불에 4만 달러. 맞아, 4만 달러. 세계 뭐 뭐 7인가 7대 뭐 어째- 예. 강국 아, G7. 네, 그런 뭐 거, 그랬죠. 네. 그런 겁니다.
비슷하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재명 대표의 3, 4, 5를 뭐라고 했더니 네. 아니 하려고 준비했더니 비슷한 걸 다른 여러 후보들도 동시에 냈더라고요. 예. 한동훈 3, 4, 7. 그건 뭐 3, 4, 3, 7은 4, 뭐예요? 5가 아니고 3, 4, 7. 7은 뭐예요? 한동훈은 AI를 G7 AI 관련해서 3강으로 만들겠다가 G3. 3. G3. 아, AI AI 3강. 3강. 아. 네. 현재 우리가 한 6위권 됩니다. 네. 이걸 그래도 3강으로 훌륭하네 올리겠다. 6위권이네요. 네. 아, 근데 이거는 3위, 4위 넘어가면 의미가 없어요. 근데 1등이 미국, 미국이고 2등이 중국. 중국인 거잖아요. 우리가 3위를 그러니까 원래 삼등은 붙어줬어야 가졌다. 되는데 아. 지금 6위로 떨어졌다는 건 사실상 의미 없는 건데 네. 3위까지 올리겠다는 거고 국민소득 4만 달러. 이건 4가 대통합이네. 4예요. 4. 네. 이건 조금만 하면 되죠. 그다음 7이 뭐냐? 중산층을 70%까지 확대하겠다. 아, 3, 3, 4, 4, 7. 7이에요. 예. 3, 4, 7. 이렇게 이름 붙이는 중산층을, 얘기들이 이제 계속 네네. 나옵니다. 예. 아무튼 3, 4, 5 성장 전략인데 요거는 이제 좀 올드하다 뭐 이명박이 떠올려내는 얘기는 하는데 이게 나온 배경이 있어요. 요거까지 이제 짚어드리는 건 저밖에 없죠. 아, 왜 3, 4, 5? 왜 3, 4, 5냐? 좋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재명 표 경제 공약은 우리 국민들이 다 알아요. 성남시장에서 때 했었던 지역화폐라든지 네. 기본소득과 같은 기본 시리즈들이 네. 있었어요. 이 기본 시리즈가 뭐냐면 기본소득, 기본주택, 네. 기본금융. 네. 누구나 기본소득 얼마큼 준다. 음. 누구나 이 정도 금융은 왜냐하면 저소득자일수록 금융이 더 어려워요. 네. 그렇죠, 그렇죠. 돈 많은 사람은 몇백억 빚낼 빚내는 수 거 있다. 어렵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금융이 필요한 계층일수록 금융이 안 돌아요. 네, 네. 그러니까 기본 금융이 있어야 된다라는 네. 거고 기본 주택 기존에 있는 임대주택과 좀 다른 거죠. 청년 주택이라든지 등등등 싱가포르 모델 같은 거 이런 거예요. 다 좋다 이거예요. 그 기본 시리즈가 이재명의 가장 중요한 트레이드 마크였는데 지금 대선판에 기본 시리즈가 사라졌어요. 기본 시리즈 네, 얘기를 안 맞아요. 해요. 얘기를 안 해요. 네, 이재명 네. 캠프에서. 왜 얘기 안 하느냐? 예? 이게 이제 배경인 것 같아요. 재원이 없어요, 재원이. 예전에는 너 기본 시리즈 어떻게 할 거야?라고 네. 하면 딱 두 가지예요. 뭐 여러 가지 증세 이런 거 하지 않더라도 기존에 있던 정부의 세출 조정만 하면 됩니다. 네. 낭비하는 게 너무 많아요. 이거 제대로 조정만 해도 몇 조 그냥 떨어집니다. 뭐 이런 얘기들 늘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출 조정할 게 없어요. 3년 내리 100조 적자입니다, 정부가. 그러니까 조정인이 뭐냐 한다고 그러면 네. 뭘 뺄 게 있어야 빼지. 네. 그러기 상태인데. 네. 그러니까 재원 마련에 대한 반대의 질문이 들어왔을 때 답이 없어요. 네. 세출 조정인이 뭐니 답이 없어요. 네. 그래서 기본 시리즈를 내면 너무 쉬운 반박을 아, 당하면서 돈이 포퓰리즘 어디서 아니야? 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반박이 안 돼요. 음. 그러면 답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성장 쪽으로 좀 돌렸구나. 증세 아니면 성장이에요. 네. 그 증세 과감하게 얘기하는- 증세를 얘기해야 되는데 네. 후보는 거의 없어. 없지 않나요? 네. 지금 이재명 대표는 증세 얘기를 안 합니다. 네. 현재 김동연 후보가 하고 김동연 네, 대표는 하고 네. 있어요. 음. 그러니까 증세를 안 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네. 결국에는 성장의 방점을 찍어야 음. 앞으로 나올 모든 복지 공약들이 말이 돼요. 아. 그러니까 성장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 4, 5 우리 얘기하지 않았느냐. 3, 성장으로 4, 5. 간다. 아. 그래야 이 뒤가 설명되는 거예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진짜 하고 싶은 거는 기본 시리즈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리고 오래 전부터 하고 싶었던 거고. 근데 네. 거기에 대해서 공격이 들어올 거에 이제 미리 방어막 정도를 하나 쳐놓는 수준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군요. 네. 성장 말고는 답이 답이, 없다. 없다. 그리고 성장을 말하는 순간 약간 중도 우클릭으로 음. 보여지기 때문에 좌파 포퓰리즘을 또 갖고 왔니 이런 비판도 피해갈 수 있고요. 네네. 예, 그래서 성장 공약이 이렇게 3, 4, 5가 나왔다 네. 뭐 이런 얘기고. 우리도 하나 할까 예. 봐요. 3, 4, 5 이런 거. 아, 우리도 구독자 구독자 30만. 3, 뭐 하십시다. 구독자 30만, 동접 3만, 우리 333 뭐 이렇게 한번 그렇지. 해볼까요? 구독자 아, 그래요? 30만, 네. 동접 4만 4만, 슈퍼챗 4만이 돼요. 300만. 4만. 예. 뭐 좋아요 3천. 네, 좋아요 3천 정도. 네. 음. 참 근데 우리는 소박하다 그죠? 소박해요. 아니 28만 몇천에서 30만 가는 게 아니 꿈이 우리처럼 현실 가능한 목표를 세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럼요. 진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사실 이제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333. 자, 여튼 이명박 후보의 이명박 후보래 이재명 후보의 네. 요 경제 공약들 보고 있고 하나만 더 보죠. 뭐 AI 100조 투자. AI 100조 투자 사이즈가 100조 이렇게 딱 나와서 깜짝 놀라셨을 네. 텐데 대통령 현재 직속에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있어요. 예. 이걸 가지고 AI 시대를 이끌어가라고 했는데 유명무실해야 되지 않았느냐. 네. 나 그거 강화하겠다 이거고 국가 AI 클러스터를 직접 만들겠다라고 하는 지금 광주에 하나 있습니다. 근데 AI 클러스터가 네, 있는데 네. 지금 GPU도 몇 개 있어요. 네. 있는데 사놓으면 뭐해? 운영 예산이 끊겼네. 그래서 아. GPU가 있는데 놀고 있어 그나마 있는 아. 것도 GPU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국가 AI 직접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라고 하니까 지금 이 클러스터는 사실 필요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국가적으로 지금 현재 AI 관련한 칩이 모자라잖아요. 그걸 민간 네가 사라. 그럼 못 사요. 지금 2, 3천 개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사서 이걸 개발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있는 광주에 있는 센터로도 모자라요. 그럼 이거 어디다 유치할 거야? 최첨단 도시의 타이틀을 얻어갈 수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이 프로젝트는 지방 부흥 공약과도 연결이 돼서 그럼 우리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결하려고 하는 지자체가 매우 많아요? 관심 있어 하는 아니에요. 우리가 가져오겠다 그러면 센터도 들어오고 관련 업체도 들어오죠. 네. 네. 젊은 인력들 들어오죠. 지방 세수 좋아지죠. 도시 이미지 좋아지죠.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지방 관련해서 굉장히 핫한 공약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그래서 100조 원 AI 투자를 통해서 뭐 AI 뒤처진 걸 많이 하겠다 이런 공약이 이 100조 나왔습니다. 원이라는 게 5년 동안 100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거예요? 네, 점차적으로 늘려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자, 여기에 백조는 그래서 어디서 성장. 나요? 필요한 돈이 그래서 3, 4호가 또 있는 거죠. 네. 예, 그리기도 하고 요 100조를 그럼 어디서 나올 거야? 예. 언제 성장해서 언제 만들 거야라고 예. 할 때 국민 펀드라는 안이 좀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사실 우리가 민간이 예를 들어서 AI 관련해서 어마어마하게 회사가 성공했어. 그럼 갑자기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될 수 있잖아요.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네. 그러면 그 민간이 그 이익을 다 가져가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그 민간 기업이 그 정도까지 크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가가 GPU도 제공해 줄 거고 네. 수많은 인력들이나 인프라도 깔릴 건데 그 이걸 왜 민간이 다 먹느냐? 처음부터 아예 재원도 국민 펀드로 조성하자라는 게 여기에 세트로 딸려 있는 공약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은 대만의 TSMC 초기 모델입니다. 네, 네, 네. 네, 그것도 원래 정부 지분이 많았어요. 네. 국민 지분도 많았고. 네. 그래서 그거랑 좀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 다른 후보들도 좀 보죠. 민주당의 그렇습니다. 김경수 후보는 뭐 있어요? 김경수 후보의 대표 공약은 네. 복지 쪽에 있는데 전 국민 최저 소득을 보장하겠다라고 해서 네. 이재명 전 대표가 얘기하지 않는 기본 소득의 새로운 버전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중위 소득 40%의 최저 소득을 전 국민에게 보장하겠다라는 거예요. 중위소득.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예. 가장 가운데 줄 쭉 세웠을 때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이 가운데 있는 게 중위 소득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을 기준으로 놓고 40%. 거기에 40% 정도는 누구나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분이 예를 들어 300만 원 받다 치면 120만 그렇죠. 원. 그 정도 그렇죠. 3, 40, 120만 원. 예, 네. 그 정도를 전 국민이 받아야 되는데 뭐 기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4인 가구로 보면은 요즘 한 600만 원이 조금 넘어요. 중소득이. 그러면 중위소득이? 예, 가구로 치면은 64, 24니까 한 240만 원 정도 되는 거고 예. 개인으로 치면은 뭐 아까 정프로님 말씀처럼 예. 100한 7, 80만 원 선이 될 것 같아요. 예, 그 정도는 누구나 소득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기본 누구나 시리즈를 누구나 예, 줘요? 이게 기본 시리즈로 만들었어요. 당연히 물어봐야 되겠죠. 네. 돈 어디서 날 건데. 그리고 일하는 사람은 제외하고 그러니까 소득이 아예 없는 디테일은 사람한테 안 나왔어요. 아. 그런데 누구나 그 정도 소득을 받아내겠다, 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지향점 같은 거겠죠. 예. 그 정도 소득이 안 되는 사람. 근데 사실은요. 최저 생계비 생계 지원이 되는 게 중위소득의 30%예요. 그 정도는 극빈층이라서 국가가 여러 가지 돈을 이미 주고 있어요. 예. 네. 그걸 10% 올리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 그래요. 지금 그 주는 개념인 거를 거죠? 조금 더 올리겠다. 아, 그러니까 너 돈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했더니 윤석열 정부가 3년 동안 감세한 거 있지? 그거 원복만 해도 재원 나와. 이렇게 얘기해서 감세를 다시 올리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증세 논란에서 나는 증세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른 후보들에게는 증세하지 않고 복지 얘기하는 사람 다 거짓말, 용기 없는 자들 이렇게 네. 이제 역공을 하면서 네.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자, 다른 당으로 가볼까요? 예. 김문수 후보가 현재 여권 1위입니까? 예. 현재 1위. 뭐 네. 여론조사 여론조사 결과는? 결과는 네. 약간 김문수 후보의 공약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본인들이 확실하게 자기네들의 타겟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노인층에 집중한 공약이 아, 나왔어요. 그래요. 예. 어차피 뭐 애들 뭐 해봐야 나한테 표 안 준다. 65세 이상 네. 어르신들 버스 무료 탑승 공약이 나왔습니다. 예. 근데 직관적이긴 하네요. 예. 네, 기존에는 지하철만 네, 노인 뭐- 패스가 있잖아요. 네. 노인증 내면. 아. 근데 왜 지하철만 타냐? 버스도 버스도 타자. 태워주나? 사실은 어. 버스를 더 많이 탄다. 이제 이런 이야기. 그런 논리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도 당연히 따라 나오는 질문이 지금도 무임승차라 그러면 죄송하죠.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아무튼 프리패스로 타시는 어르신들을 영어로 말하면 달라지니까. 아니 왜냐면 무임이라고 하니까 그분들은 내가 무료 사회적 탑승, 기여가 있는데 노인 마치 패스. 공짜로 네. 얹어 타는 나를 왜 짐처럼 취급해 이런 뉘앙스가 있으니까 네. 난 정당하게 우리 사회로부터 그 정도 대우는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아무튼 그 프리로 타시는 그 티켓 때문에 이 지하철 공사나 우대승차 어때요? 우대승차. 승차 우대? 정식 이름이 비슷한데 그죠? 네. 아무튼 네, 예.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예, 위로 승차?
뭐 하여튼 그런. 뭐 아무튼요. 아니, 공약에 무료 탑승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무료 현재도 지하철 탑승하면 무료 돼요. 탑승 네. 때문에 지하철 공사는 이쪽이 있는 적자가 네. 대충 계산해도 3,500억이 넘어요. 예. 근데 이 적자가 그럼 버스로 퍼지면 어떡할 거야? 아. 책임질 거야? 이런 얘기 나오는 거고. 네. 버스비 올린다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그러면 버스비 연속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많고 네. 지금도 서울은 그나마 버스 준공영제가 어느 정도 운영되고 있는데 네. 광역이나 지방으로 나가면 이거 순전히 적자거든요. 네. 그 압박 어떻게 할 거야? 이런 부담이 있으니까 이거 포퓰리즘 아니야? 이런 얘기가 있는 거고 또 하나 이제 노인 공약이 좀 특이한 게 나왔는데 신규 공공주택 우리가 이제 공공주택 짓잖아 임대주택이니 뭐니 아무튼 공공주택의 25%를 사실상 노인 가구에게 특별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 그 그래요? 특별 근데 이거 공급하는 되게 신선하네요. 그 특별 공급하는 노인 가구 그 네. 주택은 뭐냐? 노인용 특화 시설이 들어가야 된다. 아. 노인 의료. 손잡이 같은 거 뭐 이런 그렇죠. 노인 아. 돌봄, 아. 노인 식사 서비스를 위한 고령층 편의 시설이 무조건 들어가는 그런 걸로 해라. 거. 아, 진짜 완전히 이거. 근데 엄청 신선해. 보통은 이제 신혼부부 뭐 1인 가구 청년층. 그동안 청년주택 이렇게 항상 공공주택을 공급했는데 다만 그렇게 해놓고 노인 대상. 그거를 노인과 육아층에게도 아.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열어는 놨습니다만 아. 이 네이밍이 노령층 편의시설 의무 설치 어. 와 노인층 분양. 근데 고령층에서 듣기에는 굉장히 좀 좋아 보이죠? 좋아 예. 보이시긴 하겠다. 근데 이제 이런 대책이 나올 때 역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 청년은 우리 집도 절도 없는데 그나마 노인 세대는 전체적으로 보면 자산이 있었던 세대인데 네. 우리가 지금 가장 급변한 세대 아니냐. 이런 세대별 불평등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이제 반론을 맞을 수가 있는 거고 여기 이제 노인층 특별 공약 두 개 대표적인 거 제가 가져왔고요. 또 하나가 이제 GTX 공약을 가져왔어요. 이 GTX 공약은 사연이 있습니다. 네. GTX는 원래 김문수 도지사 때 도지사입니다. 아. 네. 본인이 만든 공약이에요. 이건 네. 맞아요. 제가 이때 네. 의원을 해서 아는데 아. 김문수 오리진이에요. 이 아. 공약은. GTX 자체가. GTX가. 김문순대. 어. 네. 나 김문수인데요. 예. 그런데 현재 파주에서 시작해서 동탄까지 가는 정도의 노선만 부분 개통을 일단 했죠. 예. 근데 나머지는 현재 타당성이 안 나오는 노선이 많아요. 음.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하고 있는 노선에 대해서도 지금 서울역이라든지 이쪽 강남 구간 개통이 풀로 안 됐거든요. 이걸 뚫어놓고 가장 상업성이 높은 라인이 이거예요. 네. 근데 이걸 뚫어놓고 이게 이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를 보고 얼마나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지를 보고 해도 시원찮은데 지금 나머지 전 라인에 대해서 임기 내 개통 그리고 개통 더하기 현재 개혁하고 있는 라인의 연장까지. 그러니까 전국을 이게 이제 광역 GTX 로 다 특별도시, 다닐 수 광역 있도록요? 특별철도거든요. 예를 들면 수도권과 충청을 연결하겠다. 충청 고향 아니십니까? 제가 바로 대전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동탄과 청주를 잇겠다라든지 뭐 어디랑 또 강원도 어디를 잇겠다라든지 해서 전국 5대 광역공으로 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도시를 사실상 급행 철도로 연결하겠다는 아. GTS 만능론 그렇게 급한가요? 갈 때? 정확하죠. 너무 지금 급행? 예. 예. 그냥 KTX로 가시고 바로 기차 그겁니다. 그냥 가시고 기존의 철도는 어떻게 할 비행기 거예요? 가시고 하면 되는 비행기는 거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닐까요? 네. 이게 진짜 우리가 원하는 전국 광역망이냐, 지선 간선의 조화라든지 이런 게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전국이 다 급행으로 되지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타산성이 안 나오니까요. 나온다 쳐도 이게 과연 그럼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냐? 아 이게 수도권 집중을 수도권 하게 집중 되죠. 가속화예요. 빨리 갈 수 있으면 바로 그겁니다. 서울로 갔다 갔다 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바람직하냐에 대한 당연히 반론이 부딪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자기가 원하는 나의 오리진이 있는 정책이니까 이걸 나의 네임드로 활용한다는 게 하나고 둘째는 철도 공약은 늘 표가 돼요. 아, 아, 지역 개발이랑- 우리는 모르겠고 예. 우리 동네 철도 뚫린대. 네. 우리 집 앞에 영 만들어준대. 설렌다, 이걸로 설레. 광역 도시 몇 네. 개를 묶어간다는 전략이에요. 아. 이건 표가 됩니다. 예. 뒤는 모르겠고 뭐 이런 알겠습니다. 얘기입니다. 자, 김문수 후보의 공약들 보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또 한동훈 유력한- 후보 한번 네. 봐볼까요? 네. 한동훈 후보는 약간 개발 위주 정책들이 많이 나와서 아까 이제 3, 4, 7은 제가 일단 말씀을 예. 드렸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게 레토릭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전체 레토릭이에요. 전체 표어예요. 한동훈 대표. 아. 뭐냐? 성장하는 중산층. 본인은 중산층을 특별하게 타겟팅해서 두터운 중산층을 만들겠다. 지금 네. 쪼그라들지 않았느냐. 이렇게 성장하는 중산층을 이제 큰 모토로 잡았고 주택 관련한 공약들이 좀 눈에 띄는데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어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 공약했는데 되지 않았던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걸 사실상 재탕했다고 저는 보여요. 똑같은 얘기예요. 뭐냐? 네. 재건축 재개발 정상화인데 용적률 건폐율 완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때려짓게 해줄게. 네. 좁게 높게 올려줄게. 50층 올려 네, 이렇게 되는 그거고요. 거예요. 신도시 재건축이 가장 안 되는 부분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기존에 있던 거 재건축해서 층수 올라가고 좋아지면 공공기여를 해야 돼요. 여기 땅으로 내놓으세요. 공원으로 그렇죠, 내놓으세요 그렇죠. 해야 네. 되잖아요. 그거 축소해 줄게. 아, 내놓지 마. 너네가 다 다 해먹어. 가져가. 사업성으로 넣어. 아. 그래서 공공기업은 조정해주겠다 이거고 재건축의 가장 또 아킬레스건이 뭐냐? 그렇게 해서 우리 동네 우리 아파트 재건축되면 집값 올라가고 나면 야 사회적인 인프라가 네가 다 해먹으면 되겠어? 이건 공공으로 환수해야지라고 네. 하는 초과이익 초과이익 환수제. 환수제. 네, 요거 폐지시켜 버린대요. 네. 아, 시원시원하네요. 너무 웃겨가지고 거의 부동산 폐지- 대통령급인데 네, 이렇게 되면. 부동산 대통령을 선언. 이제 최경 기자님 역시 상당히 넘어간 것 같은데. 저요? 네. 아니 저는 이거랑 많이 설득되신 아무 거- 상관 없는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이제 초과 이익이 없습니다 제 인생에. 그래요. 네. 초 손해는 좀 많이 아, 그건 뭐 늘상. 늘상 네. 있는 거죠. 아 요거 근로소득세 부담을 낮추는. 그다음 하나만 더. 그다음에 네네네. 그 이명박 때도 크게 비판받았고 윤석열 때도 일단 멘트가 나와서 크게 비판받은 게 뭐냐? 안 그래도 공급 가지고 뭐 갑론을박이 있는데 그린벨트까지 해제해서 공급할 때도 네네네네. 불만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냥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한동훈 위원장은 그린벨트 해제해버리겠다. 그래서 그냥 거기서 주택 때려짓고 아. 청년과 신혼부부한테 다 준다는 게 아닙니다. 일반 분양물 조금 확대해주겠다. 때려짓는다는 얘기는 안 했잖아요. 자꾸 그렇게 본인이 가치평가 들어간 얘기들 이렇게 넣으세요. 죄송합니다. 네. 아니, 아무튼 이런 그 공급 만능론에 대해서 조금 한동훈 대표에 대한 거부감이 아, 아니고 경종을 요거에 울리고 대해서 저는 싶었다. 거부감이 좀 있거든요. 네. 공급 만능은 보면 해결되지 않는데 여전히 구시대적인 개발 위주, 공급 위주, 그다음에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을 완전히 도외시하고 네. 그거 없으면 사실 시장 위주로만 돌아갈 수 있다는 이런 논리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거든요. 아무튼 네. 그런 논리의 끝판왕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진짜 서울시장 공약 같은 느낌이 약간 그렇죠. 있네요. 그다음에 조세 개편안을 좀 건드렸는데요. 근로소득세 부담을 낮추고 인적공제 기본공제를 확대하겠다라고 해서 사실상 중산층들이 지금 많이 부담하고 있는 세금을 낮추겠다는 안이 나왔어요. 네. 이거는 중산층들이 환영할 만한 안인데 네. 지금 우리나라 조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소위 말하는 이제 부자 감세 때문에 부자들이 내는 세금들이 많이 줄었고요. 법인세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근로소득세 비중이 엄청 올라갔고 네. 절대값으로도 올라갔어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걸 낮추겠다 그러면요. 네. 국세 부족분을 어떻게 할 거야라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마땅치가 않으니까 이것도 사실은 윗돌께서 아랫돌 메우기고 전체적인 종합적인 플랜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비판이 가능하죠. 네. 자, 한동훈 봤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또 이게 뭐 약간 이게 논란이 될 제일 건데 핫했는데. 뭔데? 전국에 5개의 서울을 아. 만들겠다. 저는 네, 이게 제일 전국을 5대 권역으로 해서 네임을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겠죠. 전국에 5개 서울을 만들겠다라고 네. 해서 5대 광역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도시 위주로 해서 만들어 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전국 광역 단체들인데 그걸 이제 좀 더 확대시킨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사실 부울경 뭐 이런 거? 그런 그렇죠. 거죠. 네. 메가시티 같이 네. 이제 지방의 거점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 그 같은데. 대세청 뭐 이런 거. 대전, 세종, 청주 뭐 이렇게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요? 맞아요. 계획이 있어요. 아, 네. 그래요. 네. 부울경 메가시티, 대세청, 대세청 충청권, 있고. 그다음에 광주 어디권, 그다음에 강원권 뭐 또 어디 묶어서 아. 네. 5개를 만드는데 사실상 이게 가능할까 싶은 게 아. 5개 서울이면은 1,000만 권역으로 묶겠다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1000만 도시다, 1,000만 권역이 돼야 되는데 1,000만 권역을 을러볼 수 있는 데가 네. 수도권하고 부울경 정도밖에 없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제 레토릭은 5개 서울입니다. 네. 이런 거를 대세청 레토릭이지만 무시하지 마세요. 아니 서울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벚꽃이 피면 김포도 서울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 있는 공약들이 대부분 네. 그러니까 너희도 서울을 만들어줄게 이런 느낌의 공약들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다 그냥 서울에 살게 해주고 싶은가 봐. 그런가요? 그죠? 네, 저 밑에 있는 서울, 중간에 있는 서울, 네. 이렇게 모두가 다 서울. 네. 다 우리 서울시로 그냥 만들어 놓고. 그럴까 봐요. 네, 아. 서울시, 대전구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이 공약을 뭐 5개 서울, 5대 권역 이거는 사실 원래 있는 국토균형발전계획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다만 서울권과 이제 부울경 그다음에 중부권 이것은 사업성도 나오고 원래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지자체 간에 약간의 이견 네. 또 예를 들어서 새 도시가 부울경 같은 경우는 새 도시가 이해관계가 맞아야 되는데 한 시장이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당이 됐다든지 하면 또 삐딱선을 탄다든지 그렇죠. 이런 네.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부울경이나 대세청 중부권은
이것은 현실 가능하기 때문에 단순히 이걸 터부시할 것은 아니고 그중에 지방을 권역별로 묻겠다는 안 중에 현실 가능한 것은 우선 추진한다라는 식으로 제가 볼 땐 그 정도는 픽업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예. 그럼 그 묶어가지고 이 예. 메가시티를 메가폴리스를 만들면 뭐 기업도 들어가게 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정상이죠. 먹고 살 것이 있어야 사람이 모이는 건데. 그럼요. 거기 안에 의료, 기업, 인프라, 교육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런 후발적인 자세한 이 뭐랄까요 세부 전략 같은 것들이 믹스해서 좀 나오길 기대해봐야죠. 아직은 네. 뭐 오늘 나온 거예요 이 공약. 네. 예. 그럼 조금 특이한 게 좀 있는데요. 이건 논란이 될 만한 게 있어요. 뭐요? 농지 매매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게 한동훈 대표의 공약이에요. 농지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경자 유전 그래서 네. 농사하는 사람만 농지를 갖고 맞아요. 있는 예. 게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이에요. 네. 해방 이후부터 이걸로 우리가 건국했거든요. 네. 네. 헌법에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 특별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 농지를 가질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주 소작인 이 시스템은 안 하겠다는 안 되는 거잖아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제 농업 인구가 엄청나게 고령화 아니라 초초고령화되어 있거든요. 네. 농업 인구의 약 70%가 다 70대예요 지금. 음. 이분들이 언제까지 농사 짓겠느냐. 네. 결국에는 풀어주고 또 농지를 쉽게 매매해서 그분들에게는 매매 소득을 좀 매도 소익을 주어서 네. 노후를 좀 보장해주는 측면으로 가고 또 매매를 쉽게 해서 크게 할 수 있는 기업농을 육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 그래서 스마트 농업으로 넘어가야 예, 되는 거 예. 아니냐라는 게 공약의 본 취지이고 네. 취지는 좋다고 봅니다만은 이 경자 유전의 원칙을 건드리는 게 이 사회적으로 합의가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진짜 그 농사 지으실 분이 별로 없는 그러니까요. 상황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 어느 정도 시대가 뭐 예전에 뭐 50년대 60년대는 아니니까 네, 바로 그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합의될 것 같은데. 네, 정치 코너에서는 저쪽이 네. 하는 거는 무조건 나빠, 이쪽이 하는 건 아무리 현실성이 없어도 무조건 좋아 이렇잖아요. 근데 사실은 대선이라는 게 공약에 멀팅팟이잖아요. 막 쏟아내는 거잖아요. 네. 민주주의 축제 5년 만에 한 번씩 대한민국에 모든 얘기들이 쏟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편 공약이라도 국민들에게 각인이 되거나 하면 픽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의미 있는 부분 경자 유전을 어느 정도 완화해야 된다는 현실성 충분히 우리가 세계적 네. 논의로 얘기해 볼 수 경자 있습니다. 유전을 완화한다는 거는 그 농지를 취득해서 그걸 다른 걸로도 쓸 수 있게 한다는 취지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농사 외에 딴 거를 할 수 있게 한다라는 거잖아요. 아직까지 그 거기까지는 얘기는 안 갔어요. 나오고 예. 그냥 농지를 전환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네. 예. 근데 소유와 저 농작을 분리할 수는 있잖아요. 아, 그렇게 그건 간다는 가능하죠. 얘기예요. 네, 네. 그렇게 하면 뭐 그러니까 그런 것이 될지 아니면 정말로 그냥 네. 농토 자체를 그냥 다른 목적으로 바꾸는 걸지는 뭐 구체적인 게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하여튼 이전에 그 시스템을 끝까지 고집하는 거는 그렇죠. 조금 시대는 안 맞는 것 같다는 현재 생각이 좀 들긴 농촌의 이 인구 구조나 이런 현실을 봤을 때 네. 농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화두는 잘 던졌다고 하고요. 봐요. 네네. 노는 화두가 될 농지도 것 같아요. 많아요. 이제 맞습니다. 지방 예. 내려가 보면. 그다음에 청년에 관한 특이한 공약이 나왔어요. 네. 청년이 집 살 때 LTV 규제 없애버리겠다. 아, 무제한 LTV 를 대출 다 없애요? 100% 다 대출해줘요? 몇 청년이 살까지 청년이에요? 그거 모르겠어요. 근데 바로 그거 한 거예요. 청년이 이 집을 사면 청년기 이 기는 아직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청년기 안에 있을 때 집 살 때 네. LTV 무제한으로 주겠다. 이게 10억짜리면 10억 다 다 주겠다. 대출해준다는 거잖아요. 그 뭐, 그리고 그래요? 한 번 살 때가 아니에요. 보통은 우리 한 번이거든요. 네. 무제한. 아. 집 사고 또 옮기고 점프할 때까지 계속 해주겠다. 청년기 안에 있을 때는. 아. 사실 빨리 청년 몇 살인지 물어주세요. 그리고 청년이 집을 살 때 네. 취득세를 무제한 연기해주겠다. 아. 그러니까 이거예요. 돈 없이도 막 살 수 돈 있게. 없이 집 사서 네. 집 사는 고민은 해결해주겠다는 아. 얘기인데 어. 현실적으로 보면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혹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또 당연히 강력한 반발이 일죠. 아, 이거 가능하지 않을 것 예. 같아요. 가능도 하지 그렇습니다. 않고요. 세수 문제니 뭐 이런 건 당연히 예. 문제가 되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런 식으로 주택 시장을 어프로치해서는 안 된다는 반발이 당연히 일어나죠.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는 집값을 낮추고 안정화시킨 상황에서 집 고민을 하지 않고 청년 세대가 생애에 이런 어떤 재무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지. 이걸 안 건드리는 상황에서 너 빚 내서 살 수 있게 빚을 져줄게. 이런 식의 어프로치. 빚을 편하게 내주고 세금 좀 깎아줄 테니까 너 마음껏 빚내서 집 사. 이것은 현상 대증요법이지 진짜로 중요한 근본 치료가 아니잖아요. 아주 그래서 표피적이면서 네. 주택 시장에 대해서 뭐 근본적인 고민이 없는 정책 아니냐라는 비판을 살 수 있는. 근데 그런 농지 정책이 매매랑 되겠습니다. 청년 측 LTV 폐지 공약을 합하면 예. 시골에서는 60세까지 청년이라고
얼마든지 살 수 있다 댓글. 역시 한술 더 뜹니다. 대단합니다. 크게 되실 분이에요, 저거. 네. 아 근데 진짜 농지 매매라. 농촌 가면 진짜 60세면 한참 아 청년이죠. 그럼요. 예전에는 50세, 60세가 청년 형념위원장, 청년회장이었잖아요. 지금 70세입니다. 아 70세가 청년회장이에요. 예, 실제로. 근데 꼭 그 청년이라는 이름을 붙여야 할까요? 그냥 위원장 하면 되는데. 아, 자 다른 후보들도 네. 짧게 좀 보죠. 예, 충격적인 게 또 몇 개 나오고 있어요. 나경원 후보의 공약이 좀 충격적인 게 나와 있는데 ILO를 탈퇴하겠다. 왜요? 국제노동기구. 예, 왜냐? 우리는 이주민들, 외국인 노동자 있잖아요. 네. 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차별적 임금을 해야 된다. 이게 항상 최저임금 때 논란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아, 왜 외국인 동일노동 네. 동일임금을 네. 폐지하겠다. 외국에서 우리나라에서 돈 벌는 사람들한테 우리나라 최저임금까지 줘야 되느냐? 아. 싼 노동력을 우리는 수입해서 활용해야 써야 된다. 물가도 안 필리핀 오르고 도우미. 좋아진다라는 네, 얘기인데 뭐 이건 네. 국제 근데 이러면 일할 사람이 진짜 없어질 텐데요. 이거 그렇죠. 현실적으로. 싼 걸로 우리나라에 누가 외웁니까? 네. 그리고 이건 국제협약 위반이 지금 당장. 예, 그러니까 탈퇴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위반할 바에 탈퇴한다. 나가겠다. 근데 이제 얼마나 좀 말이 안 되는 얘기냐면 해당 조약이 ILO 협약 111호거든요. 111호 탈퇴가 공약이에요. 근데 이거 하나 빼면 다 탈퇴예요. 근데 마치 그 조항만 개별 조항만 탈퇴할 수 있는 것처럼 가능해요? 약간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요. 네. 예,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국제 사회로부터 우리가 비난받는 어마어마한 것들 국가적인 신인도 이런 거 비교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ILO가 없으면요 선진국이 우리한테 투자하는 거 있잖아요 다 빠져요. 아니 근데 예. 공약이 대구 경북 전역을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 예. 지역으로 그리고 도입한다. 대구 경북에 경북만? 가서 먼저 얘기했는데 대구 경북에 대해서 특히 여기는 전 지역을 묶어서 외국인 임금 노동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 지역으로 내가 특구처럼 만들겠다. 왜? 싸게 쓰라고요. 여기. 하긴 그럼 안 가진 사람들이 일하러 그 당연한 걸 가지고 그걸. 정확합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은 외국인 어디 노동자가- 가가지고 이 발이라도 치고 나무라도 진짜 여기 페인트라도 하려면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안 정확해요. 돼요. 이사를 하려고 해도 외국인 노동자 없는 팀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그 농촌 현실과 맞닿아서 말씀드릴게요. 70대 이상의 농촌 인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직접 농사를 못 지어요. 네. 그럼 그 수많은 농지를 누가 짓느냐? 사실상 외국인 노동자들이 네. 농사를 지어요. 근데 이분들이 실제로 어떤 패턴으로 움직이냐면 예를 들어 보세요. 모내기 하는 시즌이 밑에서부터 올라오잖아요. 팀 짜서 돌아다니죠. 팀 짜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뭐 4월 1일이 만약 부산에 뭐 어디 뭐 김해 무슨 농지다. 그럼 일주일 뒤면은 올라가죠. 예. 북해선을 따라 쭉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모내기가 쭉 끝나고 나면 여름 농사로 넘어가서 또 쭉 올라가고 예. 수확철을 따라 쭉 올라가는데 A 지역이 예를 들어서 일당 15만 원을 준다. 그럼 이 팀이 20명이야. 근데 B 지역이 갑자기 12만 원 준대. 네. 2만 원 더 준대. 예. 바로 옮깁니다. 오늘 빵 꺼내고. 그럼요. 아, 그렇겠죠. 아. 그만큼 철저하게 돈으로 움직이는 이 노동시장이 한 축을 이루고 있는데 네네네. 대구 경북 지역만 임금 차등해서 낮은 임금으로 할 수 있는 특구를 만든다. 거기에서 일할 사람이 어딨냐고요. 그러니까요. 이건 대구 경북 사람들 너무나 무식한 전략이다. 예, 예, 되게 단순하게 봤네요. 그렇게 되면 누가 강제로 난 일합니까? 잘못 읽은 줄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왔고요. 네, 나경원 후보.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는요? 안철수 후보는 본인의 트레이드 마크가 역시 또 AI 쪽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2035년까지 AI 세계 3강 진입, 반도체 기술 주권, R&D 투자 비중을 GDP 5%까지 올리겠다. 과학기술 이제 100만 명 양성, 뭐 등등등 해서 AI, 반도체, 바이오 등 5대 산업에 관한 특화된 공약들이 좀 많이 나와 있는 100만 명이요. 네. 과학기술 인재. 네. 근데 요건 이제 후보별 공약을 쭉 이제 말씀드려본 거고 네. 이제 후보와 상관없이 주요한 이제 아젠다들이 몇 개 떠오르고 있는데 네. 그 중에 한두 개만 대표적으로 얘기해 보면 대통령 집무실 네. 세종으로 가나 안 가나 네. 이게 이제 후보별로 현재 비교가 되는 안으로 떠올랐는데 네. 대전의 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세종으로 5대 네. 주요 뭐 기관 같은 것들은 이제 대전 쪽으로 좀 몰았으면 좋겠어요. 세종에만 있는 것보다는 아. 대전과 좀 이렇게 서로 나누면 상생 네. 그렇게 좀 메가시티 대전 세종이 하나가 되는 대전 세종. 네. 그래 지금 후보별로 보니까요. 대세종. 네. 김경수 전 지사는 서울 대전 공동 집무실 방안이 좋다는 아닌 것 같고. 서울 대전 공정 저 이분 찍겠습니다. 근데 네. 공동 집무실이 뭐예요? 양쪽에서 다 일하겠다. 서울 세종. 예. 서울과 대전 세종. 세종이 아니고? 서울 네, 세종. 왔다 갔다. 예. 양쪽에 그다음에 다 주겠다. 안돼 안돼. 예, 김동연 지사는 세종 이전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안철수 의원은 청와대로 복귀해야 된다. 용산이 네. 아니고요. 이재명 대표는 용산에서 일단 임시로 시작. 그리고 장기적으로 세종 이전. 네. 이 아니고요. 임기 안에 가겠다. 그렇죠. 네. 이준석 의원은 세종. 한동훈 전 대표는 용산. 그다음에 홍준표 청와대 복귀. 이렇게 해서 후보들마다 지금 입장이 달라요. 근데 요것들도 좀 이
이 세종 이전에 대해서는 좀 따져볼 부분이 많아요. 근데 세종이 어쨌든 또 상당히 많은 분들이 가거나 아니면 네. 같이 운영하거나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그럼 뭐 세종 그래서 요즘 땅값이 지금 부동산 거래 현황 한번 제가 안 그래도 봐봤는데 네. 1월보다 1월에 266건 거래량이 있었는데 지금 3월에 687건이에요. 세 배 이상 올랐고 뭐 거래 금액도 1월에 1,200억대 거래 금액이 3,500억이 들썩들썩합니다. 그리고 세종시로 만약에 국회나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되면 그래도 지역 업체의 수주 물량이 좀 몰릴 거 아니냐. 현지 업체 써야 되니까. 그래서 네. 뭐 모 건설사 같은 경우는 지금 상한가를 치면서 갑자기 아 대전에 있는 아, 예. 계룡 그렇죠. 예. 그러기도 하는 등.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세종으로 가고 싶어도 지금 문제가 이제 대통령 주 집무실이 이제 아예 이전하면은 이게 수도 이전에로 받아들여지잖아요. 네, 효과가 있죠, 예,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이제 헌재로 와야 될 수가. 헌법재판소에서 예전에 내렸던 수도 이전은 뭐 헌법 개정 사항이다라는 판결이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개헌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완전한 대통령 직무 이전은 어렵지 않을까. 그러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가야 될까? 이 로드맵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번 개헌 논의가 정치권에서 한번 나왔을 때 네. 이때 아예 수도 이전까지 넣어서 네. 세종으로 간다, 뭐 어디로 간다 이것까지 들어간 다음에 본 예산이 들어가면서 이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좀 차분한 의견이 나오고 네. 있는 거고 한편으로 현재 지금 세종에는 이전은 가능한가라고 봤을 때 네. 이전에 대비한 땅은 있어요. 네. 도시계획은 완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세종으로의 이전을 위해서 이미 돈이 쓰였어요. 약 땅 147억 이상의 돈이 들어가서 설계비까지 이미 태웠습니다. 그럼 설계까지 짓기만 나왔어요. 하면 돼요, 그냥. 짓기만 하면 돼요. 아. 근데 이제 짓는데 얼마 들어갈까? 1조 현재 기준이에요. 1조 4천억 정도가 투입될 아, 예정입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대전에 네. 그 지역 건설업체가 있잖아요. 네. 아까 얘기 나왔던 계룡, 그다음에 영진건설이라고 있었어요. 아, 정영진 건설이에요? 아, 거기가 이제 95년인가 테마주로 뜨나요, 정영진 아니 테마주로? 거의 95년인가 파산해 갖고 아이고. 지금 이제 계룡만 남았지. 네. 아, 아. 근데 영진이 진짜 좋았는데. 근데 저는 이거 진짜 다른 이야기긴 하지만 네. 세종에 자꾸 뭘 짓는다고 하잖아요. 네. 그 가장 안타까운 대목은 제 뚜벅이라 그런지 몰라도 오송역에서 네. 멀어요. 이세종 특별자치 청산. 그렇죠, 청사까지가. 그렇죠. 그러니까 연결성이 별로 안 좋아서 만약에 그 역이랑 가까웠으면 공무원들이 왔다 갔다 할 때도 좀 덜 했을 것 같고 지하철 하나 건설해? 10만 원 넘게 나왔던 거 넘게 같은데. 나와요. 네. 예. 상당히 그래도 아, 거리를 오송역에서 가요. 세종까지? 세종청사까지 예, 예. 10만 원 넘게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 그러니까 뭘 해요? 그 대통령 집무실을 원하는- 좀 뭐 오송 쪽으로 셔틀이 더 있고 하죠. 땡겼어요. 아. 오송 쪽으로 오라고. 아,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좀 편하게. 죄송합니다. 네. 네, 그래서 첫 번째 네. 이 세종시 논란은 네. 행정수도 이전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헌재 헌법 문제가 하나 있는 거고 혼자 가면 뭐예요? 국회랑 같이 가야지. 근데 국회 이전만 해도 약 1조 이상의 돈이 현재 그렇구나. 추정이 되니까 대통령실 본 이전까지 합치면 네. 이것도 사실 엄청 중요한 국가 프로젝트가 그렇죠, 되는 그렇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지금 사실은 청와대에서 용산 나갈 때 가장 비판받았던 게 뭐 다 좋은데 졸속 이전 아니냐라고 하는 게 일단 비판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방부 관련해서도 네가 청산을 비워라. 그러면 연쇄적으로 합참은 어디로 가느냐? 합참은 남태령으로 가라. 그러면 수방사는 어디로 가느냐? 이 연쇄 이동까지 하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생겼고 결정적으로 안보 이슈가 나오지 않습니까? 도청이 취약하고 공사는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원래 해야 되는 정도의 갖춰야 되는 안보 절차를 다 무시하고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또 그러면 안 되는 거 네. 아니냐 등등등 해서 굉장히 긴 상황이 되는 거고 네. 한 가지 또 얘기는 뭐냐? 그럼 만약에 국회나 대통령실이 이번 임기 내에 세종으로 간다.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될까요? 우리 또 부동산 천재 최 기자님. 예. 무슨 생각이 드냐고요? 예. 아무 생각 그냥 출퇴근을 해야 되겠다. 여의도에 있는 국회는 어떻게 할 거야? 거기는 근데 공원으로 두겠다는 이야기도 있고 뭐 여기에 하잖아요. 대해서 또 갑론을박이 있어요. 그래서 아, 국회의사당 자리? 그렇죠. 그 부지에 이거를 뭘할 국민에게 거냐? 돌려주면서 예를 들면 공공의 어떤 뭐 예를 들면 네. 뭐 제2의 무슨 뭐 국립중앙박물관이라든지 네, 뭐 박물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만들어도 이유로 활동이 돼야 되는데 네. 이거를 또 이 부지 마련과 건축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거길 팔아요. 일부 민간 매각을 해서 주택 사업을 하자라는 둥둥둥의 얘기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연쇄 효과가 있거든요. 이 남은 부지에 대한 활용 문제 이게 총선 때도 나왔어요. 나왔죠. 맞아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사실은 국회가 넘어간다는 건 국회 안에 상주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인구가 있어. 보좌관, 맞아요. 뭐 각 만 명 정도 당사들 되잖아요. 엄청나요. 그게 사실은 여의도랑 마포
이쪽 영등포 쪽에 사실은 어느 정도의 집값이랑 또 오피스텔이라든 이런 수요를 지탱하고 있거든요. 여기 지역 민심을 그러면 또 아우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느냐. 네. 이렇게 해서 연쇄적인 문제까지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 거기가 이제 역사와 전통을 좀 다시 떠올린다면 거기가 원래 이제 말도 키우고 뭐 이런 데였었잖아요. 아, 거기까지 갑니까? 네. 거기를 이제 경마장으로 만든 그 경마장 여의도를요? 하기엔 또 좁아요. 그런가요? 네. 그 정도면 굳이 충분하지 뭐 않을까? 그렇긴 돈치까지 하긴- 하면은 네. 그런가요? 좋겠네요. 그래서 이제 애들도 이제 같이 거기서 말도 좀 타고 네. 어른들은 이제 거기서 노는 거. 미안합니다. 나도 오늘 좀 뭐가 안 풀려서 네, 그랬어요. 그런 것 같네요. 네.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쟁점이 이제 뭐또 떠오르고 있어요? 있는데, 예. 어차피 이걸 다 해야죠 뭐. 네, 뭐냐면 뭔데? 이 주 4일제, 4.5일제 논쟁이 사실은 아. 이제 붙었어요. 네. 그래서 원래 이제 민주당이 주 4일제를 추진한다라는 게 알려져 있는데 네. 국힘이 이걸 받았다기보기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4.5일제라도 하겠다라고 해서 양당의 공약의 디테일을 잘 모르시는 뭐 많은 분들은 어쨌거나 4일제나 4.5일제가 본격적으로 화두에 오르는 거 아니냐라고 네. 해서 이게 특히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네. 뜨겁게 뭐 점심 시간이나 뭐 회식 때 요게 단골 메뉴래요. 지금 제가 아, 보니까. 그렇구나. 예, 가장 민감한 이슈입니다. 4.5일제, 4일제 요거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느냐? 예. 그러면 월급 똑같이 주냐? 월급을 줄이지 당연히 월급을 4일째 이게 하면. 중요합니다. 네. 월급 얼마까지 줄여도 돼요? 아니, 4일 아니 뭐 얼마까지가 아니라 아마 명확하게 회사는 네. 그 기준이 209시간을 일했느냐 아니면 네. 한 빼가지고 뭐 한 180시간을 일했느냐 음. 기본 근로시간 맞춰가지고 주겠죠 당연히. 일단 민주당 안에 디테일이 아직은 완벽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네. 근데 민주당은 임금 삭감 없는 4일제가 일단은 목표예요. 근데 이제 국힘은 주 4.5일제인데 여기도 이제 내내 비슷한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는 나머지 시간을 다른 요일에 더 일하고 총 노동 시간은 아, 총 노동 맞춰주고 시간 그대로 40시간으로. 하고 그래서 임금 유지하고 예, 그래서 여기는 임금을 그런 방식으로 아. 유지하면서 하루 정도를 다시 이제 반나절 이상을 그럼 이건 직장인들 휴일제로 다 좋아할 것 만들자. 같은데? 근데 이것도 사실은 네. 엄격하게 말하면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날에 이제 특정하게 일을 더 해야 되잖아요. 네. 시간으로 시간으로 더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퇴근 시간 6시간 해야 되는데 7, 8시간 7, 8시로 퇴근이 늦어지잖아요. 지금 야근 수당 특근상 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노동법에 맞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시간만큼 총 시간을 마음대로 유지한다고 그래도 그 야근이나 저녁으로 넘어가면 수당이 못 해야 되는데 그럼 그거 포기하라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역시 법 개정상이랑 맞물리면서 완벽한 안은 아니에요. 그렇게 유연 근무하려면 그거 없애야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일단 직장인이라고 보기 좀 어려우니까 네. 최윤경 기자는 그러면 네. 지금 예를 들어 뭐 200만 원 받아요. 네. 200만 원 받는데 주 4일로 해줄게. 네. 노동 시간은 하루가 줄어드는 거야. 예. 얼마까지 180이면 돼? 아니요 저는 그냥 더 일할래요. 5일 나올래요? 네. 아 그래. 음. 그럼 월급 주는 건 안 되는군요. 줄어드는 거요? 네. 네, 안 될 것 그거는 같은데요. 이미 많이 줄어. 신 기자님도 마찬가지입니까? 주 6일도 할 수 있죠. 네. 아 그래. 아니 여러분 돈에 환장한 게 아니라 그냥 일을 하면 되는데 이런 생각하는 거죠. 뭐 더 하루 하루. 근데 이제 심플해. 일한 만큼 받아요. 네. 덜 하면 덜 받는 거예요. 그렇죠. 네. 더 거기에 대한 하면- 합의가 있어요. 주 4일 얘기를 하고 주 5일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일한 만큼을 근데 어떻게 측정해? 물론 이제 거기까지 가면 다른 담론으로 넘어가니까 네. 그 얘기는 빼고 네. 노동 시간 기준으로 우리가 임금을 받는다고 했을 때 네. 노동 시간이 줄면 당연히 임금도 줄겠죠. 아 그래요. 근데 그 얘기는 안 하고 무조건 주 4일 해줄게, 주 5일 해줄게 하니까 이게 음. 오히려 더 킹 받는다 이거죠. 저분은 너무 킹을 자주 받으셔. 그 킹은 무슨 킹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근데 저는 네. 아마 구조상 이제 그 노동 소득자가 있고 우리처럼 네. 직장인들이 있고 네. 그렇지 않은 자영업자를 비롯한 개인 사업자들이 네,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 개인 사업자 자영업자 비율이 결코 적지 않아서 이 지금 자꾸 직장인 얘기 공무원 얘기만 하는 게 큰 의미가 있나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줄여들어서 뭐 다른 데가 또 좋으면 좋겠는데 자영업자 진짜 너무 힘든데 맨 4.5일 이런 얘기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아마 특히 그 사무실 많이 있는 곳에서 자영업 하시는 식당 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주 4일 되면 정말 그럼 매출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네. 보통 5일 정도 이제 장사하시는 걸 텐데 네. 그게 4일로 줄어드니까 거의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타격은 입으실 거야 아마.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도 네. 그렇고 그분들은 또
그분들이 고용하는 또 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분들에 대해서도 또 일시키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질 수도 있고. 그렇죠. 음. 그래서 사실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 네. 일단 화두로는 떠올랐어요. 음. 그래서 제가 볼 때 단칼에 답이 나오지 않는 이런 복잡한 문제가 음. 화두로 떠오르는 게 두 가지인데 요거하고 징병제, 모병제 문제. 네. 아, 징병모병도 좀 떠올랐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징병을 기간을 18개월에서 10개월로 낮추고 나머지를 징병은 별로 관심 없으시죠? 징병이요. 두 분은. 아, 징병과 모병. 네. 어려운 없어. 대목이에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징병모병 우리끼리 얘기하시죠. 그렇죠. 네. 지금은 이제 네. 의무로 가면 18개월인데 네. 의무로 가는 징병제는 18개월밖에 안 해요? 네. 예. 아, 그거 줄어든 지 한참 됐어요. 네. 1년 반? 네네네. 야, 이 정도는 가도 되지 뭐. 1년 반이야. 아, 1년 반밖에 안 해요, 진짜? 얼마 다녔어요? 아 근데 공군이라 길죠. 저 30개월. 좀 더 가셨죠. 2년 반. 예, 예. 네. 저도 2년 2개월. 예. 아, 그래요. 네, 18개월 된 지는 한참 됐어요. 18개월이면 그 뭐 할만하면 그만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이 징병을 10개월까지 중장기적으로 낮추고 아. 대신에 부사관제도 말고요. 네. 선택적 모병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 10개월까지 의무로 하고. 의무로 하고 나 10개월짜리 아니고 나 한 3년짜리 4년짜리 갈래. 부사관은 아닙니다. 아. 아닌데 나 이 병이지만 그 정도로 어. 할래. 그 대신 선택적 모병의 직역이 따로 있는 거죠. 기술병과라든지 아. 이런 쪽에. 예. 그런 그럼 걸 월급을 많이 쳐주는 거예요. 많이 쳐주는 아. 거죠. 아. 그런 게 이제 민주당 안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논란이 뜨거워집니다. 근데 이것도 아. 당연히 이 마지막에 가서 결국 예산으로 부딪히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현재 병장 월급이 1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네. 이건 이제 모든 당이 다 공약해서 예. 사실은 이제 청년들을 위해서 100만 원이 넘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바로 위에 있는 부사관들이 얼마 맞아요. 차이가 안 나요. 거의 월급 역전 현상 일어나요. 역전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그 초임 간부 있잖아요. 네. 소위들 여기 연봉도 얼마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뭐 ROTC라든지 뭐 삼성화학교라든지 또는 뭐 부사관 이렇게 힘든 교육을 받아서 병장 월급하고 똑같은데 내가 왜 힘들게 일을 하고 있냐 이래서 그치. 지금 부사관 지원자가 뚝 떨어져 있고 지원자가 쭉 떨어져 있고 초급 간부도 현재 지원이 미달이에요. 이런 상황을 해결하려면 결국 군대라는 게 이제 하이라키가 있으니까 네. 직급에 맞게 어쨌거나 대우가 달라져야 되는데 지금 안 그래도 병과 부사관의 차이가 없는데 선택적 모병이 들어와서 이걸 높여주면 부사관이 더 올라가야 되고 그럼 또 장교들이 이제 줄줄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군 인력 자체를 예. 좀 줄여야 돼. 그렇죠. 60만 대군에서 아니, 30만으로 확 그러니까 잘라서. 월급 네. 더 네. 주고 모병제로 가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도 아예 있죠. 네. 이런 논란에 대해서 아예 군의 체질을 이참에 바꿔야 예. 된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60만 대군 뭐 이래가지고 그 정도 유지해야 된다. 네. 근데 지금은 적어도 우리가 전쟁을 수행하고도 하려면 네. 그래도 50만은 유지해야 된다라는 게 있었는데 현재 이미 50만이 유지가 안 돼요. 지금 네. 이미 48만이에요.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피할 수가 없어요. 저출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났는데 그래서 뭐. 이참에 적극적으로 논의를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그 몇만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논리 대부분이 특히 육군의 그 뭐 지휘관들 간부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네. 사람들이 더 그 얘기를 세게 왜냐하면 네. 그 사람들이 있지 않으면 자기가 설 자리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 군인이 예를 들어 10명이 있으면 관리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한두 명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인력이 줄면 관리하는 사람도 줄어도 돼. 네. 그러니까 순수하게 인력 관리하는 데만도 굉장히 그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사실은 모병이냐 뭐 징병이냐 밑을 건드리잖아요. 음. 그럼 방금 우리 정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쭉 타고 올라가서 네. 군의 구조 조정이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별이 왜 이렇게 많어? 아. 왜 아유, 육군에 편중돼 뭐 있어? 별이 5개야. 돌침됩니까? 별이 너무 많아요, 우리. 뭐 이런 문제까지 네. 같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만하시죠. 아까 살짝 얘기했지만 네. 이제 종합적으로 지금 이 국가 재정이 네. 사실 굉장히 지금 어렵죠. 흔들린 상황이잖아요. 네. 재정수 적자가 뭐 100억씩 지금 거의 3년이 나왔고요. 국가 채무도 지금 현재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하지만 해야 될 일이나 또 2차 추경 같은 걸 해서라도 내수 살려야 되겠다는 얘기들이 줄줄이 나와 있고요. 이번에 이 수많은 후보들이 내는 이 다양한 공약들 중에서 국민적 합의가 돼서 픽업이 돼야 되는 다양한 공약들을 위해서도 어쩔 수 없이 재원이 또 필요하고요. 피할 수 없이 결국에는 증세 감세 그러게요. 논란은 당연히 이제 올라가는데 학계나 이제 건강한 이제 이 국가 재정을 보는 시민단체나 뭐 제가 여기를 다 들어봐도 네. 사실 증세는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현재 상황에서. 왜냐하면 지금도 재정이 문제가 많은데 솔직히 지금 3년간 사실 감세를 해왔거든요. 네. 이대로는 운영이 안 된다는 게 명약 관하거든요. 그래서 소규모 증세일 것이냐, 아예 수많은 이슈들 감당할 수 있게 증세를 제대로 얘기할 것이냐.
그다음 증세로 가면 목적세를 부활할 것이냐. 왜냐면 네. 그냥 일반 증세하면은 국민들이 저항이 많거든요. 네. 증세하면 뭐하냐. 니네들 맨날 4대강 파느라고 써. 대왕고리 하느라고 뭐 동해바다에 써. 이러면 생각 못 내겠다. 이런 저항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건 복지에 쓰겠습니다. 네. 교육에 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목적세를 아예 부활시켜가지고 네네네. 좀 저항을 무너뜨리자 이런 논란들이 이번에 좀 수면 위로 좀 올라올 그 거예요. 증세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한번 해봐야겠네요. 왜냐면 네. 지금 후보들 중에 증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거의 거의 없죠. 없고 오히려 고양- 감세를 이제 여러 항목에서 감세하겠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요건 후보가 좀 더 좁혀지면 후보들 대통령 후보가 후보 중에 증세한다고 한 증세하겠다는 사람이 적은 없었던 거의 것 없죠. 같습니다. 네. 네. 굳이 그 얘기를 뭐 네, 어차피 하게 되더라도 네. 지금 해야 될 얘기는 아니다라고 아마 다들 내입으로 할 생각할 얘기는 텐데. 아닌 것 같다. 예. 뭐 그런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증세 없이는 뭐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들 한번 쭉 저희가 정리해봤습니다. 야, 이렇게 정리하는 코너는 없을 겁니다. 네. 그리고 아마 우리 평론가님한테 이렇게 시간 주는 코너도 없을 것 같습니다. 어디 가서 1시간 혼자 이렇게 해봤어요? 아니 그리고 이거는 네. 사실 제가 이제 원래 금융맨 출신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제가 또 정치랑 국가 재정을 다뤄봤잖아요. 네. 이 둘을 다 믹스할 수 있는 저만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아니 다뤄봤다고 하긴 좀 그렇고 경험해봤다 정도 하시죠. 아니죠. 제가 예결위원장 등등등 해서 12년 국가 재정을 다룬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결위원장? 그럼요. 시에서 그럼요. 네. 그리고 아, 국가 시에서? 예산도 엄청 제가 다뤄봤죠. 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평론가님과 함께한 박시동 평론가님과 함께한 시간 여러분께는 좀 도움이 됐을까 모르겠습니다. 후보들의 생각들 혹은 뭐 공약들을 좀 평가해 볼 수 있는 네. 그리고 나름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저희는 이제 자평을 하고 여기에 이제 여러분 동의하신다면 인터넷 비교원에 전화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1670-2571번이고요. 타사보다 지원금이 적다면 차액의 150%를 보장하는 그런 내용을 또 실시하고 있죠. 최대 128만 원. 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48, 휴대폰 구매 시 최대 50,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 이렇게 해서 합의 128만 원입니다. 자, 이 지원금 모두 현금으로 지급을 해드리고요. 365일 연중 무휴로 상담하실 수 있는 1670-2571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뭐 쭈꾸미도 먹었고 이제 집으로 가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박시동 평론가도 다 되셨죠? 네네네. 네, 우리 신영 기자 괜찮으시죠? 네. 네, 남는 쭈꾸미는 좀 집으로 보내주세요. 출연자들 복지 차원에서. 사람들이 쭈꾸미 다 골라 먹었더라고요. 약간 남은 거 봤는데 와 귀신같이 쭈꾸미 다 골라 먹었더라. 그렇게 맛있습니다, 여러분. 역시 영상 하단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한우 대창 쭈꾸미 그리고 한우 우삼겹 한우 대창 전골 이런 거 이제 만나실 수 있거든요. 영상 아래 눌러보시면 되고요. 영상 아래 링크 찾으시다가 뭔지 잘 모르겠을 때 좋아요 한번 누르시면 영상 하단 링크가 열립니다. 그렇게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